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의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에요. 맞아요. 이제 뭐 겨울도 좀 안녕해야 할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추워서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곧 다가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옷장에서 얇은 옷을 벌써부터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러다가 건강 해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준비하기보다는 봄을 맞이하는 내 몸의 건강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 마련돼 있고요. 우선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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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렇게 5kg가 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안 해봤어요? 5kg 어마어마한 거. 5kg 빼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죠. 특히 이제 배부터서 이제 나오니까. 맞습니다. 어우 정말 우리 아내도 굴러다녔어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건강밖에 난 몰라. 건강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오늘도 질병을 참견해 주실 원장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남식입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도 이제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 네네네. 일단은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요즘 핫하잖아요. 지금 프로야구팀 네. 올해는 누가 우승할까요? 지금 다들 막 점쳐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한의학적으로 네. 봐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요번에 그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예. 예, 올해는 호랑이가 좀 타이거즈가 예.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지금 않을까. 피디님이 네. 한 번만 더 야구 얘기하면 네. 예, 그냥 다 편집시키겠다고. 예. 예, 어떤 말로? 예. 생각나시죠? 예. 자, 그러면 예, 오늘 또 건강 고민 한번 만나볼 건데요. 우리 예. 원장님이 잘 좀 참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나 다시 돌아갈래. 안녕하세요. 무용을 전공한 30대 여자입니다. 현재는 무용을 그만두고 결혼해서 4살짜리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육아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 식사 시간도 일정치 않고 운동량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걱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5kg나 찐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살이 찌면서 몸도 무겁고 건강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요즘 그래서 저녁은 과일로 대신하고 나름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이 잘 예. 안 빠지고 있대요. 그렇죠. 지인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혹시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입니다. 한약을 잘못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살도 빼고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도와주세요. 살이 갑자기 찐 거예요. 또 안 빠져요. 살이 아무리 해도 안 빠져.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를 들면서 기초 대사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예.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한두 번만 굶으면 살이 잘 빠졌던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점점 살이 빠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특히나 그리고 또 무용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예전에는 활동량이 아마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용 연습을 하시느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활동량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야, 같습니다. 그럼 무용하셨을 때는 네. 엄청 날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5kg나 쪘으면 네. 더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겠네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냥 일반 분들한테 그렇게 5kg가 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안 해봤어요? 5kg 어마어마한 거. 5kg 빼기가 네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 사연자분께서는 예.
무용을 전공하셨다고 하시는 거 봐서 이제 좀 마른 체질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5kg가 이제 더 크게 느껴지시겠죠. 그렇죠. 네, 이게 네, 네. 또 특히 이제 배부터서 이제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네네. 이게 육아를 하면 아이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아이 보느라고 이제 본인 활동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내도 굴러다녔어요. 그 식사 시간이 네. 일정하지 않은 게 제일 문제예요. 육아를 하시다 보면 본인의 식사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아이들부터 먹이고 급하게 식사하고 또 식사의 종류도 너무 또 국한돼 가지고 뭐 단맛이 나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식품들을 급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정치 않은 그 식사도 이런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이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네. 지금 괴롭겠습니까? 이러다가 우울증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좀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 위주가 되는 거고요.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간이 나빠질까봐도 걱정이 되시고 이제 본인이 좀 체력이 약하셔서 한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좀 더 체력이 좀 저하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잘 시행을 하시면 오히려 건강이 증진되면서 살도 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좀 시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예. 궁금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처음에 상태를 판단을 해야겠죠. 네. 처음에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BMI나 체지방률 같은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만의 수치가 좀 병적인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은 비만 수치는 병적인 상태가 아니지만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체질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소음인인지 소양인인지 아니면 안에 열이 많으신 분인지 아니면 뭐 수음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그 불순물이 잘 생기시는 체질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한약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죠. 야, 다양한 방법으로 네.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살이 안 빠진다는데 살이 빠지겠네요? 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한약을 먹게 되면 대사를 높여주게 되거든요. 네. 대사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식욕을 줄여줍니다. 식욕을 줄여주게 되면 식사량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대사가 높아지면 똑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살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체지방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약은 이게 한약을 먹으면 이게 또 뭐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한약 먹으면 간 손상이 다 안 생깁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한 약재는 잘 사용을 하지가 않죠. 대부분 이제 광물성 약재라든지 뭐 동물성의 약재들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재들은 마치 양방에서 마약류를 따로 관리하듯이 한방에서도 따로 관리가 되고 또 용량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간이 나빠질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걱정이 없다. 예, 그런 예. 약재를 쓰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야,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걱정거리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살이 네. 빠집니다, 여러분들. 예, 한의를 가면 예. 확실히 야구도 프로야구도 그 팀이 우승합니까? 아마 돈이 많은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예, 트레이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예, 피디님이 다시 하지 마라. 아, 네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피디님. 죄송합니다. 체중 감량에 대해서 또 우리 선생님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김남식 원장님께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력이 나빠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전문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이런저런 속설도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그냥 민간에 떠도는 그 잘못된 속설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건강 상식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함께 정확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리훈 원장님, 네. 우리가 흔히 도수가 약한 그 술은 몸에 좀 덜 해롭기 때문에 좀 날마다 조금씩 더 마셔주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소주보다 맥주, 와인에 더 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몰라서 좀 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찾아봤는데, 뭐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한양대 강보승 교수님이 쓴 건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게 간에 들어가서 그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사실은 알코올보다 독성이 한 10배에서 30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 숙취의 원인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데 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분해를 해야지 이제 숙취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소주는 이제 정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없는데 와인이나 맥주는 그 공정 자체에서 네.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수와 상관없이 네.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네. 먹게 되는 거죠. 음. 알코올과 같이. 그래서 돼서- 숙취가 좀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숙취가 있는 경우들, 더 빨리 취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숙취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은 유전적인 내용이나 이제 개별 가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뭐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들은 이제 이 효소가 좀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뭐 도수가 높거나 적거나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뭐 그게 괜찮으신 분들은 뭐 적당하게 즐기시면 과해서는 안 괜찮겠습니다. 되겠죠. 그래도 근데 원장님 뭐든 과하면, 네.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거 보니까 네. 원장님인 것 같아요. 효소가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가지신 것 같아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네. 술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네. 제가 이제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는 네, 이제 그런 건데, 남들은 다 제가 술 잘 마실 줄 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전혀 아니라는 점. 저 같은 사람들은 술의 도수가 높든 낮든 네. 조심해야 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 알코올과 관련된 건강 상식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 상식은 가끔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면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일지 궁금한데 최 원장님, 이게 사실일까요? 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혈압이 갑자기 오른다고 뒷목을 딱 이렇게 부여잡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뒷목이 뻣뻣해진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 증상이 없고요. 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뒷목이 뻣뻣해지지는 않거든요. 오. 오히려 머리가 좀 무겁게 느껴지거나 뭐 두통, 뭐 현기증 아니면 피로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시력이 갑자기 잘 떨어져서 안 보인다. 네.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뒷목이 뻣뻣해지고 당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거든요. 네. 네, 네.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가 그 원인인데요. 뭐 내가 학생인데 성적이 안 좋아.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확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뒷목이 뭉치면서 뻣뻣해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잘못된 자세인데요. 그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핸드폰, 뭐 책, 컴퓨터를 하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텍스트 목이라고 해가지고 목이 앞으로 숙여진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이 앞으로 떨어지려는 목을 뒤로 잡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 근육들이 뭉치면서 또 뻣뻣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세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고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한 게 꼭 고혈압과 관련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지는 말고 내 몸이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게 드라마에서 막 이러는 게 혈압 오를 예. 때, 네. 스트레스와 어떤 잘못된 자세 때문이다. 맞아요. 네. 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이나 목을 네. 이제 꺾으면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유난히 좀 자기 전에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가끔 하는데 네. 이런 것이 이제 소리가 나면 관절염의 어떤 뭐랄까 좀 증상이 있는 증상이다?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김남식 원장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이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리가 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네.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뭐 연골이 깎여 나갔다든지 뼈가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안쪽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두꺼워져서 걸리는 소리가 날 때 이제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절이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에 이렇게 똑 빠질 때 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아. 마치 이렇게 맥주병을 똑 딸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관절에서도 다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어떤 분들처럼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에 변형이 있고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자주 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각도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자주 난다. 그러면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일부러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시원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깡패 분들이 그죠. 남을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네. 그쵸, 경우들이 그쵸. 있는데 자주 하게 되면 인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제 연부 조직들은 자꾸 깎여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연골이나 힘줄, 인대는 자꾸 얇아지게 되고 뼈는 거슬리게 되면 자꾸 자라나거든요. 네. 골극이라고 하는 이제 뾰족뾰족한 그런 이제 물질들이 생겨요. 네. 그렇게 하면 손가락이 굵어지고 관절염이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내는 행위는 또 관절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이제 목이랑 아, 네. 좀 손이랑 손이랑. 손목 뭐 이런 데에서 좀 소리를 내고 이제 자곤 네. 했는데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도.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눈과 관련된 건강 상식을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뭐 자주 눈이 충혈되면 안약이라든지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좋다. 그래서 좀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올바른 건강 정보일지 궁금하거든요. 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안구 충혈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네. 제일 중요한 건 안과에 가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안구 충혈의 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안약을 계속 넣는 경우에 있다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충혈 제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성과 리바운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 없이 계속 충혈제를 넣다 보면 결국 내성과 리바운드로 인해서 눈 건강을 더 해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염이나 알레르기 혹은 어떤 물리적 자극이라든지 어떤 환경적 자극, 뭐 요새는 미세먼지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눈에. 그다음에 뭐 피로감,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장기간 이제 렌즈를 착용한다라든지 계속 눈의 피로와 자극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눈에다가 이제 안약을 바르게 되는데 안약을 넣게 되는데요. 네네. 이 내성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수용기들이 이제 점차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더 많은 안약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하는 안약을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을 또 내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안약을 끊게 되면 혈관을 확장하는 성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충혈이 확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별을 하셔서 좀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먼저다. 네. 또 이제 안약이나 어떤 인공 눈물에는 이제 의존을 하게 되거나 네. 나중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이 부분 명심을 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영양 섭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에 있는 거니까 두 사람분을 먹어야 한다라고 한 끼 이제 식사로. 그렇죠. 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최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물론 임신이 된 상태가 임신이 아닐 때보다는 더 먹는 건 맞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 총 8만 킬로칼로리를 더 먹어야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임신 초기부터 그렇게 계속 먹을 필요는 없고 임신 초기부터 3, 4개월까지는 그냥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다가 4에서 6개월까지 그때는 하루에 350킬로칼로리 좀 더 먹어주고 그다음에 7개월부터 마지막 달까지는
하루에 450kcal 더 먹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참 감이 안 오잖아요. 네. 350이 어느 정도냐, 450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예를 제가 실제 생활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가끔씩 사 먹는 즉석밥 있잖아요. 네. 그거 210g짜리 하나가 310kcal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개를 먹든지 아니면 막달에는 하루에 한 개와 반, 한 한 개 개 반 반을 정도. 먹든지 이 정도 더 먹으면 되죠. 어. 그러니까 2인분을 더 먹는 건 아니죠. 총 예. 따지면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 거고요. 어. 이 정도만 더 먹으면 되는데 내가 아이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평소보다 정말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먹는 걸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특정 음식에 대해서도 이거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임신 때 매운 음식, 밀가루 음식 먹어도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네. 먹어도 되는데요. 네. 그 음식들이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위장 점막을 좀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은 아무런 영양분이 없이 칼로리 덩어리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100% 통곡물로 만든 통밀빵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선이요? 네. 네, 생선. 날생선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날생선을 임신 초기에 먹으면 혹시라도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치료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치료약이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날생선은 피하시고요. 네. 그리고 생선이 그 자체로 좀 수은 함유량이 많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은 함유량이 높으면 임산부한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어나 황새치, 고등어, 뭐 옥돔, 그다음에 참치류 등은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은 함유량이 많아서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수은 함유량이 적은 뭐 연어, 병어, 전갱이, 멸치류, 정어리, 송어 같은 그런 생선들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뭐 매운 음식, 밀가루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들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생선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맞아요. 좋다. 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건강 상식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해독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디톡스 요법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남식 원장님, 네. 이거 뭐 바른 방법일까요?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사실 해독 주스라고 해서 보면 별게 없어요. 뭐 양배추라든지 뭐 네. 야채들 아니면 과일들을 섞어서 드시는 건데 이게 저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이게 해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해봤는데요. 해독이 됩니다. 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먹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몸에서 생겨나는 대사 산물들이거든요. 뭐 암모니아나 요소, 요산 같은 물질들도 해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독이 되려면 간 기능도 살아나야 되고 이제 위장의 기능, 살균 작용을 해주고 대변 배출시키는 위장, 그리고 소변 후 걸러서 또 독소들을 배출시키는 신장 등 모든 장기들이 잘 조화롭게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독 주스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비타민과 그리고 이제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부의 기능들을 다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 드시는 건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냉이, 그러니까 속이 많이 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생과일보다는 약간 데친 과일이나 데친 채소를 드시는 게 더욱더 유익하니까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그 디톡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걸 뭐 식사 대신에 드신다거나 이런 맞아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된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7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야식을 먹다 보니까 체중이 최근 1년 사이에 10kg 증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생리가 매우 불규칙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생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드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털의 굵기가 굵어지며 예전에 나지 않던 부위에 털이 자라나기도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냉이 예전보다 심해져서 옷을 자주 빨아야 하고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하십니다. 특히나 초음파 검사에서는 난소에 여러 개의 물혹을 확인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여성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어떤 네. 그 사례인데요. 이게 그 여성의 두 번째 심장 하면 뭐 자궁을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인데 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서리훈 원장님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해당될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네. 번째 이제 만성 무배란인 경우입니다. 만성 무배란은 이제 희발월경과 무월경이 있는데요. 희발월경은 1년에 한 8회 이상 8회 미만의 월경을 하거나 월경 주기가 35일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무월경 같은 경우는 임신이 아닌데도 3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에 무월경으로 진단을 하고요. 자, 배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배랑 추정 배란일을 기준으로 해서 황체 호르몬 농도를 측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안드로겐 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여성한테는 어떤 담호증이나 어떤 여드름, 나이 든 분들한테는 이제 탈모증의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보고에 따르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한 60%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서양 사람들에 예.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들한테는 이 증상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이제 초음파 검사상 다낭성 난포의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소 형태가 한 2에서 9mm 직경 정도 되는 난포가 한 12개 이상 관찰이 되는데 한쪽 난소에만 이제 진단 기준을 만족해도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관련이 있다고 결과가 나타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원장님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떻습니까? 네,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보통 한 네 가지 정도로 보긴 하는데요. 첫 번째 습담, 그 다음에 신허, 어혈, 혹은 이제 냉증 이 네 가지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이제 신허와 습담을 주요 원인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 네. 이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 방법도 좀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허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난소 호르몬 분비 기능이 저하돼 있고, 혹은 선천적으로 난소 기능이 약화된 분들, 혹은 이제 중간에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난소의 연결고리가 문제 있는 경우에 신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습담 같은 경우는 어떤 습담이라는 건 이제 기혈 순환을 방해하는 어떤 불필요한 물질을 얘기하는데요. 비만 여성이나 이제 식습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습담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신허와 습담에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찾고 있다 정리해 네.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지 최성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방금 서리훈 원장님 워낙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월경인데요. 월경이 너무 드물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기준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잔데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잔데 몸 여기저기에 털이 많이 난다거나 여드름이 여기저기 생긴다거나,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증까지 예.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그 난소 자체 좀 커져 있고, 그리고 난소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난포가 염주 모양으로 구슬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이제 진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 건지 앞서 몇 가지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면, 그러니까 난소 안에 있는 난포가 이 배란이 되고 그리고 월경이 이루어져서 이런 이제 사이클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월경에 이상이 생기는 게 이제 느끼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네. 월경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자주 건너뛴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치 근데 월경이 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성 호르몬 수치, 고안드로겐 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체모나 그리고 이제 지방질이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 같은 게 잘 생기는 것들도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대사증후군이지 않습니까?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약 11배 정도나 높아지게 되어 있고, 자궁내막암이나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것들도
발생률이 또 높아질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비만인데요. 비만의 발생률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약 70%가 비만에 해당된다고 보고가 아,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오. 비만에도 이제 취약한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자궁 내 질환인데 몸 전체적인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약간 다른 질환이고 굉장히 생뚱맞은, 그러니까 뭐 고안드로겐 혈증도 그렇고, 네. 뭐 염주 모양의 뭐 난소도 그렇고, 뭔가 좀 다른 질환 같지만 사실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고인슐린 혈증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분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 이제 당이 섭취가 됐을 때 그걸 인슐린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당을 낮춰주면 인슐린이 더 분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혈중에는 인슐린 농도는 또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 인슐린이 많이 남아있게 되면 머리로 가서는 이제 뇌하수체 쪽을 건드려서 뇌하수체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교란을 만들기 때문에 월경이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인슐린이 과도해진 인슐린이 간에 작용을 하게 되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고 예. 또 그 인슐린이 또 난소에 작용을 하면 난포가 잘 자라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잘 만들어지는 난포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 다낭성 난소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증후군이 원인이 바로 비만에서 생길 수 있는 오. 당 대사 이상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이러한 분들은 비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빠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성규 원장님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치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교정한다든지 그 남성 호르몬 만연돼서 생기는 다모증, 탈모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써서 당뇨 증상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을 유도를 통해서 임신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방법들이 뜯어보다 보면은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그 증상 하나하나만을 좀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전체를 바라보고 최우선의 방법은 체중 감량이거든요. 네, 체중이 5%만 좀 줄어들어도 뭐 체중이 줄어들면서 생리 주기도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증상도 좋아지고 당뇨병,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네. 체중 감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와, 이 부분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네. 설 원장님 혹시나 또 다른 치료 방법들 없을까요? 네, 아까 그 한의학적 원인으로 네. 이제 신허와 습담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의학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약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신허 같은 경우는 이제 옹경탕이라는 약물을 좀 사용합니다. 예.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 옹경탕은 충인맥이 허해서 월경이 고르지 못하고 이제 가슴과 손 발바닥이 달아오르고 입이 마르고 아랫배가 차고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임상적으로 보면 이제 배란율을 향상시키고 여성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옹경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습담 원인인 경우에는 기혈 순환을 좀 돕는 어떤 창부도담탕이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창부도담탕 같은 경우는 연구를 보면 이제 다낭성 난소의 형태학적, 조직학적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염증, 면역 지표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네.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오.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예. 네. 신허와 습담 이 네. 원인에 맞는 처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침을 맞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네.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기본이 한약 치료입니다. 네. 한약 치료가 가장 주가 되는 치료이고요. 침 치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궁이나 난소 쪽에 닿아 있는 신경 계통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뭐 그 난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 작용을 해서는 아까 고안드로겐 혈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인데 그것을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췌장에 작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인슐린의 활동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 그러니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그 원인이
인슐린 그러니까 고인슐린 혈증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조절해주는 효과를 또 가지고 있고요. 난소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침치료 효과를 작용을 하면은 난포가 이제 미성숙한 난포가 자꾸 만들어지어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또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이제 연구를 진행을 실제로 해봤는데요. 2019년도에 있었던 연구를 보면 이제 100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데 임신을 하고 싶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30명은 이제 그 침치료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침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침치료를 했더니 임신 성공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고 배란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고 임신이 성공돼서 유지돼서 실제로 출산까지 이루어지는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라는 예.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침치료도 한약치료와 함께 같이 받아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 지금 예. 치료와 함께 임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러한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난임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설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가 배란이 문제가 있는 네.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임신하고 관련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의 어떤 목적과 결과 네. 자체가 보면 이제 생리를 규칙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황체화 호르몬과 난포자극 호르몬의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들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실제 이 역할 자체가 우리가 임신에 적합한 몸을 만드는 어떤 한약적 난임 치료의 목적과 좀 부합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 임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네. 난임, 불임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맞아요. 게 네. 이제 이런 그 불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 최성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아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비만인 경우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식사량을 많이 줄이는 걸 저는 권하지는 않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영양분도 좀 부족하고 요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식사 종류를 통곡물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백미는 현미로, 그다음에 정제 밀가루로 된 빵은 통밀빵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좋고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뭐 콜라, 사이다, 주스 같은 달달한 음료보다는 네.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하루에 200ml 컵 기준으로 8컵 정도 마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또한 좋은데요. 기초 대사량도 높이고 체중도 많이 줄여주거든요. 예.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 계단을 그냥 직접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네. 퇴근할 때 한두 정거장 전에 미리 내려서 걸어간다든지 그런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잠인데요.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려면 일찍 자고 충분히 자야 되거든요. 밤 10시, 11시에 자서 7시간, 8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식단 변경 그리고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뭐 백미를 현미로 바꾸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네. 통밀 음식으로 바꾸는 식의 어떤 그런 체질 개선을 하는 거지 맞아요. 음식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신 이 증상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설휘운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총 13개의 기관 및 장기를 지배해서 호흡, 소화, 순환, 흡수, 분비, 생식 등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각각 서로 반대 작용을 통해서 내장기관의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과 관련된 장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폐, 심장, 위, 췌장,
간, 신장, 소장, 대장, 방광, 생식기, 그리고 눈과 침샘 등을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의 어떤 조화로운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율신경계의 원인이 되는, 자율신경계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들은 이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질환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자율신경성 다발신경변증이나 원발성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특히 중요한 당뇨, 그리고 알코올과 영양과 관련된 말초신경변증, 이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도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계의 증상들은 여러 가지 기관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5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증상. 두 번째, 손발이 차갑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증상. 쉽게 피로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불면증과 발기부전, 질건조증과 같은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소화기 문제로 변비, 설사, 식욕부진 등의 문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갖고 내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장기의 문제가 아닌 복잡, 다양한 연계성 있는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의 특징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기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검사를 했더니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들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피로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혹은 기후의 영향이나 급성, 만성, 전염병 혹은 사회적인 여러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주기적과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특징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하고 오후가 지날수록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교감신경이 너무 긴장되고 부교감신경이 좀 저조한 경우에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과 갱년기 여성, 그리고 특히 창백하고 마른 타입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확률이 높은 분들은 감각 역치나 몸의 어떤 자극에 반응 역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예민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 검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서는 자율신경 검사를 합니다. 수양명 경락 기능 검사 혹은 인정 비급여의 맥파 가속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내용에 자율신경계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실제 교감신경의 문제인지 부교감신경의 문제인지 혹은 둘 다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패턴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는 공포 얼음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증상, 위협되는 상황이 너무 갑작스레 발생하거나 어떤 지속적인 자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포 얼음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오신 환자분 혹은 항암요법 이후에 몸이 다운되는 경향 혹은 만성질환자 분들에게 임상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분들이 한의원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첫 번째로 침과 추나 치료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는 여러 부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의학의 경락 이론에 따른 순경추혈법에 따라서 침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경추혈법의 논리에 따라서 내장기와 기관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신경이 받는 부위와 실제 한의학 경락에서 보이는 경락 유주와의 관계를 서로 맞춰 보아서 해당하는 원인의 경락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원위치열의 방식으로 침이나 약침, 전침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은 척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경추, 천추부는 이제 부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고 흉추는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불균형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흉추의 문제를 개선하는 추나치료, 경추와 천추의 문제를 개선하는 추나치료를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물치료도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감법을 통해서 맞춤 처방을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기간은 보통 3개월 내외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다운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사실은 공황장애 증상인데요.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분신기음이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분신기음이라는 처방은 아주 유명한 처방이죠.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너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상담하시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친절한 상담과 치료 계획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리운 원장이었습니다. 네, 건강 꿀팁 서리훈 원장님께서 자율신경과 자율신경의 그 실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자, 이게 컨디션 문제로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율신경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걸 수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이건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평소에 이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김남식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제 자율신경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제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대인들은 다 교감신경에 빨간불이 많이 켜지는 게 문제예요. 예.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불안장애라든지 긴장으로 인한 어떤 오. 정서적인 질환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한 연구를 보면 주 3회 정도 15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불안이나 긴장 수치를 많이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운동을 조금씩 병행을 하시면 나중에 자율신경 계통이 더욱더 안정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까지 운동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역시 아유.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자, 운동을 하루에 15분 정도는 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준다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방이 답이다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